I got the cash in the bags. 호주 애들레이드. 시드니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애들레이드는 약 1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호주 남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호주산 와인의 본거지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이지 초콜릿의 본고장이기도 하죠. 오늘은 호주의 문화, 예술의 도시 애들레이드에서 일어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4월, 호주 애들레이드. 애들레이드 경찰서로 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30살 된 자신의 딸 마야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마야의 친구들을 통해 마야가 자주 갈 만한 곳을 찾아가 보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 신고라고 생각해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4월 12일 저녁, 애들레이드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자가 죽어있어. 페넴 경찰서가 있던 곳인데 아마 그 옆 숲속에 있을 거야. 경찰은 장난 전화로 생각해 그의 전화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조금 전 전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 전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경찰은 확인을 위해 그가 말한 장소로 가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익명의 전화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 순찰에 나가려던 경찰 한 명이 주차된 차량 와이퍼에 쪽지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페넴 경찰서 근처 간선도로 옆 숲속에 여자 시신이 하나 있다. 진짜니까 잘 찾아봐. 쪽지를 읽은 경찰은 깜짝 놀라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의 익명의 전화 두 통을 보고받고 확인까지 했던 터라 쪽지의 내용이 그다지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숲속에 여성이 유기돼 있다는 쪽지를 발견한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화에 이어 쪽지까지 같은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입 경찰 한 명을 신고자가 말한 페넴 경찰서가 있었던 곳으로 보냅니다. 사실 페넴 경찰서는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옛날 경찰서입니다. 열정 넘치는 신입 경찰은 숲 구석구석을 다니며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다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덮여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가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치우자 거기에는 젊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5일 전인 4월 12일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경찰이 찾고 있던 마야였습니다. 그녀는 크로아티아 이민자로 현재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 가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 전담반을 편성합니다. 이제부터 시간대별로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검의에 의하면 마야는 4월 12일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익명의 쪽지를 발견해 그녀를 찾은 날은 4월 17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4월 12일 저녁 두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익명의 신고자가 말한 장소로 출동해 봤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그 지역에는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경찰서 건물이 두 곳 있는데 잘못된 곳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성 분석을 통해 두 통의 전화 목소리가 동일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12일 저녁 두 통의 신고 전화를 한 사람과 17일 순찰차 와이퍼에 의문의 쪽지를 끼워 놓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며 동시에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위치를 아는 건 범인뿐일 테니까요. 12일 저녁 범인은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말해주며 사실상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전화를 했지만 경찰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다시 쪽지에 써서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검사해보지만 안타깝게도 지문, DNA 등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자취와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비록 지금은 문을 닫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경찰서 인근에 유기한 점, 직접 경찰에 전화해 피해자의 위치를 말해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과시하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경찰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마야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으로 평소에 누구의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야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사소한 문제로 자신과 크게 다툰 뒤 딸이 이사를 했다며 그때 자신이 참고 딸을 이해해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인기척이 없는 적당한 장소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범인과 마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갈 뿐 며칠이 지나도록 주목할 만한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애들레이드에서는 슈퍼카 레이스가 열려 세계 각지에서 슈퍼카 마니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단순 짐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없자 무기력해진 경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익명의 쪽지 내용 등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통화 속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거나 쪽지와 비슷한 글씨체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는 등 여러 제보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그들은 모두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001년 여전히 마야의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범인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2001년 8월 9일 목요일 호주 애들레이드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8살 일본인 유학생 메구미 스즈키라는 학생이 며칠 동안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생 기숙사로 출동해 그녀가 지내고 있는 방을 조사합니다. 그녀가 매일 쓸만한 물건들이 방 안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옮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테디베어 인형과 과제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과제 날짜를 보니 저번 주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구미는 저번 주부터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바로 일본에 있는 메구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메구미의 부모는 딸이 여행을 갔다면 분명 가장 아끼는 테디베어 인형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형을 침대에 둔 채 며칠째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급히 호주 애들레이드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메구미는 평범한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며칠 동안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기숙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사해 메구미가 사라지기 전 행적을 파악합니다. 6일 전인 8월 3일 아침 7시 41분 메구미는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기숙사를 나섭니다. 오후 3시 8분 수업이 끝나 학교를 나가는 메구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쇼핑몰에서 혼자서 쇼핑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 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집니다. 얼마 후 경찰서로 길가 풀숲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확인해보니 사라진 메구미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은 그녀가 자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길가 옆 풀숲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메구미의 학생증, 교과서, 화장품, 버스표 한 장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메구미의 휴대폰과 그녀가 자주 애용하는 CD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표를 통해 8월 3일 저녁 메구미가 학생 기숙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구미는 버스에서 내린 뒤 주유소에서 휴대폰 심카드를 하나 구매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12번이나 전화하지만 그는 메구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구미의 전 남자친구의 집은 주유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구미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주유소 근방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로 그녀는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경찰은 메구미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는 호주 현지인으로 누구보다 메구미의 안위를 걱정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는 메구미와 비록 헤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모르는 그녀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모두 알려줬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가 범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건 당일 8월 3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메구미의 부모가 호주 애들레이드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메구미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하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메구미의 부모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갈 뿐 수사에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메구미 사건의 난항을 겪고 있을 즈음 애들레이드 경찰은 2년 전 발생했던 마야 사건에 대해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의 녹음 파일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 인터넷이 호주 전역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마야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 녹음 파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들레이드 경찰서로 통화 속 목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스티븐 러스트. 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통화 속 목소리는 100% 제 동생이에요. 그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목소리가 자신의 친동생 마크 러스트의 목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크 러스트, 1965년생, 당시 나이 36세, 직업은 택시 운전사로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크는 2번의 결혼에 실패했고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소녀들을 타깃으로 몰래 뒤따라가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보여주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재산상에 큰 피해를 줘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야 사건의 범인이 마크 러스트일까요? 당시 순찰차 와이퍼에 꽂혀있던 쪽지 한 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쪽지에서는 어떤 지문이나 DNA도 검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은 마크에게 쪽지에 있던 단어 중 몇 개를 쓰게 한 뒤 필적 감정을 의뢰합니다. 사진을 보면 마크의 글씨체와 쪽지의 글씨체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특징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죠. 경찰의 의심은 더욱 짙어집니다. 게다가 마크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경찰은 그가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쉽게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마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모두 심증일 뿐 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8월 16일, 일본인 유학생 메구미가 사라진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애들레이드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체 모를 괴한이 회사에 침입합니다. 그녀는 흉기를 가진 괴한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 그의 말과 행동에 조금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괴한은 그녀를 범한 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감하게 괴한의 뒤를 쫓아가 그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니 해당 차량은 택시였으며 차량 소유자의 이름은 마크 러스트였습니다. 바로 마야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 마크 러스트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마크를 체포하고 마크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마크에게 마야의 사건에 대해 추궁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마야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마크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재소자 한 명이 놀라운 사실을 경찰에게 말합니다. 마크가 듣고 있는 CD 플레이어는 마크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 실종됐다는 일본인 유학생 메구미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놀란 경찰이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마크가 매일 자기가 한 일을 저한테 자랑하거든요. 경찰은 마크가 가지고 있던 CD 플레이어를 압수해 CD 플레이어 뒷면에 있는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부모가 일본으로 돌아가 메구미의 CD 플레이어 구매 영수증을 찾습니다. 메구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CD 플레이어는 메구미가 일본에서 직접 산 것입니다. 메구미의 CD 플레이어 구매 영수증에 있는 일련 번호와 마크가 갖고 있던 CD 플레이어의 일련 번호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 재소자의 제보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크가 주유소 앞 공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곳에서 메구미의 옷가지를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마지막으로 메구미의 모습이 확인된 곳은 휴대폰 심카드를 산 주유소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맞은편에는 확실히 조그만 공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방서로부터 8월 3일 저녁 화재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작은 화재였어요. 남은 잔여물들을 살펴보니 옷 같은 걸 태운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재소자는 마지막으로 마크가 공터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메구미를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이미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바로 공터 옆 쓰레기통 속을 확인해 보지만 메구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그녀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쓰레기 폐기장에서 11일 동안의 수색 끝에 마침내 메구미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2001년 10월 첫 심리에서 마크는 자신은 마야, 메구미 사건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맙니다. 2003년 5월 애들레이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시간입니다. 애들레이드 법원은 마크 러스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호주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형량이 적용된 것입니다. 마크는 중형이 선고되자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크에게 좀 더 일찍 법의 준엄함을 보여줬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